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3부, 현대의 세계관은 어떤 것들인가? 8장, 세속적 세계관의 발흥,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세속적 세계관 발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과학혁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자면요. 이 고대 과학은 세계의 보편적 구조에 대한 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 고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의 그리스 이원론을 봐야 하는데요. 그리스 이원론에 따르면 정신 영역은 합리적이고 초월적이며 안정된 질서의 영역입니다. 영혼, 이성, 이데아가 여기에 포함되죠. 반면에 물질 영역은 혼란스럽고 열등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역입니다. 육체, 감각, 경험, 현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고대 과학은 이러한 그리스 이원론을 기초로 두는 이 사변적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이 고대 과학에 대해 살펴보자면요. 이 고대 과학은 물질 영역을 등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고대 과학은요. 경험 세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대 과학은 정신 영역과 연결되는데요. 그리스의 고대 과학이 형상, 이데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 이데아는요. 이 실제의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구조입니다. 신이 우주 안에 심어놓은 영구적이고 안정된 법칙들과 형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고대 과학과 인간 이성의 역할을 보자면요. 이 인간 안의 신적인 부분, 곧 이성이 우주 안에 심겨진 법칙들과 형상들, 그것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즉, 인간의 지성도 합리적이고 우주의 구조도 합리적이라면 과학은 비록 대체로 이론적이고 사변적이지만 가능하고 정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이성과 우주의 구조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고대 과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세 과학인데요. 이 그리스 이원론이 더욱더 정신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경험적 과학 활동이 더 억제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연 영역, 물질 영역에 대한 중세 과학의 입장을 보자면요. 한마디로 도구적 가치만 지닐 뿐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자연을 관찰한다는 태도를 취하고요. 자연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의 영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만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연의 중요성이란 설교, 도덕적 교훈, 덕의 함량을 위한 생생한 자료, 혹은 자연신학, 즉 세계 질서와 조화에 근거한 하나님의 증거 구성을 위한 것으로서의 중요성만 가질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초자연 영역, 정신 영역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으로 가는데요. 이 중세 과학이란 더 높은 목적, 하나님과 은혜의 영역을 위해 봉사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가 지나고 근대로 오면서 과학의 개념도 조금씩 변화하는데요. 이 근대 과학의 한 측면으로 이 경험주의의 발흥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근대에 들어가기 전에 중세 후기 상황을 좀 보자면요. 12, 13세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기도 한 알베르투스가 있는데요. 전 유럽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이 자연을 하나님과 은혜를 가리키는 상징이나 예증으로만 보지 않고요. 그 이상의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알베르투스는 사물의 자연적 원인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죠. 결국 알베르투스는 이 자연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실천적 적용을 위해서도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베르투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이 아퀴나스는 스승 알베르투스의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을
철저하게 밀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승 알베르투스의 영향 아래에서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크게 강조했는데요. 이 아퀴나스는 극단적 내세주의 및 이생을 멸시하는 태도와 그래서 대항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알베르투스나 이 아퀴나스의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은요, 중세 안에 이미 근대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나서 15세기, 16세기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 탐험과 발견의 시대인데요. 신세계라 불리는 미국을 발견하고요. 그러면서 인류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인류 지평의 확장을 부른 근대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는데요. 근대 과학은 서구의 초기 발전에서 주도적인 문화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새로운 시각이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 탐구한다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17세기 과학혁명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7세기 프란시스 베이컨의 시대가 옵니다. 이 세속적 세계관의 발전에서 근대 과학이 수행한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요, 프란시스 베이컨을 알아야 할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컨에 져서 새로운 기관, 신기관을 보면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순결한 상태에서 떨어졌고 동시에 창조 세계를 지배할 지위에서도 떨어졌다. 하지만 인간은 이 두 가지 상실을 부분적으로 이생해서 회복할 수 있다. 전자는 종교와 신앙으로, 후자는 기술과 과학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 방금 읽은 새로운 기관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비성경적 중세 이원론, 즉 영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을 구분하는 이원론이 나타나는데요. 베이컨은 이 타락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타락에 나타나는 이원론을 말하는데요. 영적 측면의 타락으로는 이 순결한 상태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자연적 측면의 타락으로는 창조 세계를 지배할 지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은 구속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이 구속에도 이원론이 나타납니다. 이 영적 측면의 구원, 구속은요, 종교와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연적 측면의 구원, 구속은요, 이 기술과 과학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컨의 생각은요, 세속주의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죄로 인한 타락 및 구원을 믿는 등 이 베이컨은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요, 중세 이원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영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했으나 이 자연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시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인본주의적 구원, 즉 세속주의적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베이컨의 또 다른 저서 신대륙을 보면 이 유토피아적 과학사회가 나옵니다. 이 베이컨은요, 원인과 사물의 은밀한 운동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인간 제국의 경계를 넓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힘을 행사하는 유토피아적 과학사회를 제시하는데요. 즉, 사물 위에 군림하는 인간 제국은 전적으로 기술과 과학에 의존한다고 선언한 것이고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천년 왕국을 외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과학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주의는 과학을 신의 자리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을 절대시해서 과학적 성과들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상인데요. 다시 말해서 과학에 구속적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까지 이 과학을 격상시키는 사상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일 뿐 아니라 구원자 과학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간을 결국 신의 자리로 격상시키는 셈인데요. 인간의 과학 활동에 의해 인간이 자연 정복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자연 세계에 대한 구원자가 되는 셈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자율적 인간관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근대 과학의 다른 측면으로는 이 수학적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의 저서 방법 서서를 보면요. 이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의 이 사변적 철학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러면서 실용적 철학을 제안합니다. 불, 공기, 천체, 하늘을 비롯해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집단적 힘과 운동을 인간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요 소유자로 만들어줄 철학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토대로서 데카르트 철학을 보게 됩니다.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잠시 비교해 보자면요. 이 공통점은 둘 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정복이라는 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베이컨은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경험론이라고 하죠. 반면 데카르트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며 합리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래서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이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데카르트에게는 이 수학, 공리와 연역법과 더불어 진행되는 이 기하학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무오한 지식의 패러다임이 됩니다. 이 데카르트 철학의 방법론을 보면요. 자신의 기초 공리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부터 시작하여서 이 엄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철학 지식의 체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카르트 철학 또한 이원론 아래에서 전개됩니다.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마음 물질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영역인데요. 이 마음의 특징은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질의 영역인데요. 이 물질의 특징은 늘어나는 것, 연장되는 것,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적 사물들의 특징이죠. 인간 육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원론을 제시한 다음에 이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자유자연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는데요. 인간은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이성적인 행위자입니다. 반면 자연은요, 거대한 기계, 죽은 물질의 영역에 불과하고요. 이 영역은 인과율이라는 철칙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다. 이때 인간은요, 뉴턴 우주관에 따른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용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자연 이원론에 근거해서 이 자연을 물리적이고 공간적이며 법칙에 의해 결정된 관계들의 체계로 축소시킨 것은요, 인간에게 면책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자유라는 권리로 자연 세계를 자신들을 위해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관점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물리 자연 영역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적 합리론자이죠. 자연 세계를 기계의 작동이 지배하는 추상적인 양적 관계와 법칙들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베이컨은 감각적 경험론이죠. 자연 세계에서 풍성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보는 관점입니다. 한편 과학에 대한 관점 차이도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이 물질, 운동, 수학의 기계론적 철학에 근거한 과학을 말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성적 사유에 따른 과학을 말하죠. 수학적 계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논리적 추론에 따른 과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베이컨은요, 확실하게 관찰 가능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영역 안에 있는 과학을 추구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요, 최고의 법정인 감각에 의해 과학은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 수학적 계산만이 아니라요, 이 직접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이 참된 과학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적 우주관, 이 지동설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이 지동설을 수용합니다. 이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니지만 엄밀한 논리적 수학적 체계를 통해 행성들의 운동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이컨은 지동설을 배척합니다. 이 베이컨에 따르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견해는요, 관찰 가능한 물리적 사실들로부터 너무 벗어난 이 사변적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관찰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는 이 수학적 체계로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이론은 참된 과학이 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베이컨 철학의 중심 사상은요, 철저히 경험 가능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공통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둘 다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으로 둡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차이점도 있죠. 하지만 이 차이점이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이컨의 실험적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합리주의는요, 서로 협력하고요, 그렇게 해서 과학혁명의 추진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